철학자, 신학자, 궁정신화, 시인이었던 에라스미스는 세계 최초로 대중을 상대한 지식인이었다. 그는 고전과 그리스어 신약 성서를 펴냈고 당대의 사회적 문제를 다룬 재치 넘치는 대담집을 간행했고 정부에 대한 안내문을 편찬했고 고대의 속담과 격언을 한데 모은 책 아다기아를 펴내 일반 대중이 고전에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했다. 그는 모아놓은 속담과 격언 밑에 읽기 쉽게 방대한 주석도 달았다. 그는 엄청난 양의 편지를 썼다. 그래서 현대에 들어와 그 편지들을 편집한 P.S. 앨런은 그를 가리켜 말하는 사람들의 으뜸이라고 했다. 에라스미스는 여러 해에 걸쳐 마르틴 루터와 종교에 대하여 논쟁했고 토머스 모어 경을 가장 친한 친구라고 말했으며 프랑스 소설가 프랑스와 라블레의 칭송을 받았다. 화가인 홀바인과 뒤로는 모자를 쓰고 털 달린 외투를 입은 이 저명한 학자의 초상화를 제작했다. 왕들, 황제들, 교황들은 앞다투어 이 학자를 자신들의 궁정에 초청했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에라스미스는 자신을 박식한 학자 성 히에로니무스의 르네상스 후계자로 투영하기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 위대한 근대 초기의 휴머니스트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당시에 그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었다. 그는 단지 학자로 그치지 않았다. 생기 넘치고 지적이고 자상하고 재치 있는 인사였다. 그는 황급히 글을 쓰는 경향이 있었고 무언가 쓰고 싶어하는 억제할 수 없는 충동을 갖고 있었다. 에라스미스의 저작과 방대한 지식은 기독교에 대한 그의 흔들림 없는 헌신을 지탱했다. 일부 기독교 신자들과는 다르게 그는 고대 세계의 이상과 그리스도의 가르침 중 택일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일부 종교개혁자들은 계시를 통한 구원을 믿었으나 에라스미스는 아주 실용적으로 훌륭한 교육이 이승에서의 착하고 성스러운 삶으로 가는 길이고 또 저승에서의 행복을 약속한다고 주장했다. 세속 생활이나 성직 생활 모두 에라스미스는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으나 그러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네덜란드에서 사생아로 태어났고 그의 아버지는 사제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주로 수도원에서 교육을 받은 에라스미스는 사제로 서품되었으나 사목 활동은 별로 하지 않았다. 그는 한자리에 안주할 줄 모르는 영혼이었으며 경력의 대부분을 집시 학자로 보냈다. 그는 그리스어를 배우기 위해 파리를 여행했고 이후 영국으로 건너가 그곳의 위대한 휴머니스트들의 환영을 받았으며 다시 이탈리아로 내려가 도서관에서 연구하거나 학자들과의 토론으로 많은 시간을 보냈다. 1506년 가을 에라스미스는 피렌체를 방문했는데 그때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마키아벨리 등을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 에라스미스는 사상가로서 또 기독교 옹호론자로서 학문의 연구, 관용, 절제 등을 주장하면서 당대의 중요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 늘 선두를 달리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만년에는 루터 옹호자들과 교회에 대한 헌신 사이에 갇히는 몸이 되었다. 양측은 마침내 그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박쥐 같은 자라고 비난했고 종교개혁과 반종교개혁의 양극단 사이에서 중도 노선을 취하려는 그의 태도를 배척했다. 아무튼 에라스미스는 17세기의 종교 전쟁에서는 면제를 받았다. 그는 종교적 광신주의가 전쟁의 형태를 취하는 것을 극도로 혐오했다. 전쟁은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자에게나 즐거운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에라스미스는 민족주의적 감정을 경멸하면서 각국에서 현재의 경계선에 만족하라고 촉구했고 질서정연한 정부, 통치자에 대한 견제, 조정에 의한 의견 차이의 해소 등을 주장했다. 그는 세상의 도덕적 힘들이 조직적 학살을 근절하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쟁은 당사자와 양측의 문명을 붕괴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다. 가장 불리한 평화도 가장 공정한 전쟁보다 낫다. 학자들은 이 르네상스 인사가 페트라르카와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짝을 이루는 북부 출신의 인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에라스미스는 단 한 권의 책, 그가 장난기가 발동하여 일주일 만에 집필한 책 덕분에 독자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1509년 그는 이탈리아를 방문하여 교황의 세속성과 호사스러움에 충격을 받았다. 이어 영국으로 건너가 친구 토머스 모어의 집에 머물렀다. 영국에 도착한 직후 낙담한 이 휴머니스트는 병이 들었다. 신장 결석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침대에 누워 빈둥거리면서 라틴어로 된 풍자시를 지었는데 집주인 토머스 모어의 이름을 따서 모리엔크미엄, 우신예찬이라는 그리스 어풍의 제목을 붙였다. 약간 산만하고 무모한 작품은 출간이 되었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에라스미스가 살아있을 때에만 40쇄가 나왔다. 우신예찬을 기이한 작품으로 만드는 요소는 어리석음의 상호 불일치 않은 요소들을 한데 묶었다는 것이다. 중세의 재담꾼으로 분장한 어리석음은 젊음, 정력, 섹스, 바보스러움, 자기의 불합리의 화신으로 등장한다. 실제로 어리석음은 자기가 인생의 직감적이고 열정적인 측면을 대변하고 있고 예절이나 이성보다 인간의 복지에 더 도움이 되는 존재라고 주장한다. 전편을 통하여 어리석음 자신이 용기, 근면, 신중함의 뿌리가 되는 존재라고 논증하면서 자기 자신을 과감하게 칭송하고 있다. 그러면서 에라스미스는 점진적으로 좀 더 날카로운 풍자 쪽으로 나아간다. 학자들의 학식, 과학적 탐구, 종교적 위선, 광신주의, 궤변론자와 법률가들, 그리고 탐욕스럽고 자기만족적인 자들을 풍자한다. 이런 것들에 맞서기 위하여 그는 또 다른 형태의 어리석음, 즉 성스러운 단순함을 제시한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견뎌냈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어린아이들, 백합, 겨자씨, 비천한 참새 등을 닮아라. 이것들은 모두 어리석고 지각 없는 존재이나 근심이나 목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자연적 본능에만 따라 삶을 살아가고 있다. 서서히 어리석음은 거의 모든 면에서 자연 그 자체가 되고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낸 사회적 규범과 기대 따위와는 정반대로 맞서는 존재가 된다. 마침내 이 어리석음은 신비한 기분 전환과 황홀경 속으로 빠져든다.
플라톤이 육체적 사랑의 관계는 평범한 행복의 최고 형태라고 했던 것처럼 기독교는 인간의 영혼이 잠시 하느님과 결합하는 즐거운 꿈의 상태를 제공한다. 우신예찬 은역설의 연속이다. 때로는 아주 상쾌한 농담인가 하면 때로는 씁쓸하면서도 아주 진지한 잠언이기도 하다. 하지만 책은 언제나 생생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언어와 철학 분야의 박학함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판본은 참조 사항들을 설명하기 위해 주석을 달고 있으나 누구나 문고판을 집어들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우신예찬은 독자의 마음속에 들어와 고정되지 않는다.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나 드니 디드로의 라모의 조카처럼 너무 분위기가 다양하고 생생하다 보니 그 어떤 즉석의 해석이나 분류를 거부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 재치를 즐기고 그 역설을 심사숙고하면서 때때로 어리석어지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기억하는 것이다.